거실 시계 초침이 벽을 긁듯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있던 리모컨을 눌러 TV를 끄고는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부엌에서는 선영이 복숭아 껍질을 천천히 벗기고 있었는데 손가락 끝에 맺힌 즙방울을 바라보다가 한때 달콤하게 느껴지던 과일 향기가 지금은 오히려 텁텁하고 공허하게만 느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그녀가 무심히 내뱉은 말은 공기 속에 흩어졌고 민호는 대답하지 않은 채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된 부부는 이제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살아가는 연인이 아니라 그저 같은 공간을 묵묵히 공유하는 동거인에 가까워져 있었다. 선영은 침실로 들어가기 전 발걸음을 멈추고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무표정해? 민호는 눈길을 피하며 리모컨을 손에 꽉 쥔 채 짧게 대꾸했다. 뉴스가 늘 똑같으니까 사람도 똑같아지는 거겠지. 그의 말투는 건조했고 그 말에 선영은 씁쓸하게 웃었지만 입술 끝은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민호는 회사 동창 단톡방에 올라온 모임 공지를 확인했다. 오랜만에 경수가 모임을 잡은 것이었는데 야 장민호 이번엔 꼭 나와라. 옛날 얘기 좀 하자고.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민호는 습관처럼 좋지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귀찮음과 공허함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 그를 짓눌렀고 쉰을 넘긴 나이의 대답은 습관이 되고 설렘은 사라진다는 말이 실감났다. 집으로 돌아와 양말을 벗던 민호에게 선영이 물었다. 경수 씨도 나온다지. 민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시끄럽고 늘 선배들 놀리던 그놈. 선영은 묘한 표정으로 웃으며 덧붙였다. 그 집은 사이 좋아 보이던데? 민호는 시선을 외면한 채 짧게 말했다. 멀리서 보면 다 따뜻해 보여. 그 대답에 선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깨가 스쳤지만 예전처럼 작은 설렘은 일어나지 않았고 남은 것은 각자의 그림자가 제자리를 맴도는 풍경뿐이었다. 동창 모임날 저녁 붉은 조명 아래서 경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식당 전체를 뒤흔들었다. 야 장민호, 넌 아직도 그 성실한 표정이냐? 민호는 머쓱하게 웃으며 받아쳤다. 넌 여전히 시끄러운 목청이고. 그 옆에는 경수가 아내 혜진을 가볍게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의 혜진은 정중히 미소를 지었고 선영도 예의 바르게 웃어 보였다. 그러나 네 사람의 시선은 순간적으로 서로의 표정을 훑었고 웃음 뒤에는 금이 간 듯한 긴장이 조심스레 드러나 마치 잔 가장자리에 남은 흠집처럼 은근히 반짝였다. 술이 몇 잔 오간 뒤 경수는 얼음을 혀끝으로 굴리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요즘 핫하잖아. 부부끼리 교환 여행 같은 거 새로움 찾는다고 말이야. 민호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말을 끊었다. 넌 입이 먼저 늙어 죽는 일은 없겠다. 혜진은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농담이겠죠. 그러나 경수는 비죽 웃으며 대꾸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지. 오래 살다 보면 감각이 무뎌지잖아. 기분 환기랄까. 그 순간 테이블 밑에서 선영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접혔다 펴지기를 반복했다. 민호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피부를 통해 전해지는 듯한 미묘한 떨림을 느꼈다. 해안 리조트의 유리창 너머 바다는 수평선 위에서 은빛으로 부서지고 있었고 로비 안은 파도와 조명이 반사되며 은근히 흔들렸다. 네 사람은 체크인을 마치고 식당에 앉아 저녁을 함께했다. 와인 병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경수가 병을 열며 잔을 채우고 말했다. 오늘은 각자 솔직함에 건배하자. 혜진이 잔을 들며 덧붙였다. 어려우니까 건배죠. 선영은 잔을 부딪히며 웃었지만 민호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불안을 씁쓸한 표정으로 삼켰다. 식사가 끝나고 라운지에 음악이 잦아들자 경수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은 문턱까지만 가자. 문은 각자 알아서 열고 우리는 서로의 문턱만 인정하는 거지. 불편하면 돌아가고 좋으면 내일 아침 후회하는 걸로. 혜진이 덧붙였다. 그게 오히려 안전장치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이야말로 위험을 정리하는 듯 들렸고 복도를 걸어 방 앞에 서자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파도 소리는 멀어지고 심장 소리는 가까워졌다. 경수는 손을 흔들며 혜진에게 말했다. 잠깐 바람 쐬고 오자.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영을 힐끗 보았다. 너도 잠깐이라는 눈짓이 오갔고 복도에는 두 개의 문만 남았다. 하나는 민호의 방, 하나는 선영의 방. 문이 닫히자 손잡이가 돌아가고 조명이 낮아지며 시선이 머무는 장소들이 조심스럽게 바뀌었다. 선영의 방 안은 낯선 공기로 달아올랐다. 경수는 서둘러 다가오지 않고 테이블 위 조명을 한 단계 낮췄다. 방 안은 반쯤 어둑해졌고 그림자가 부드럽게 흘러내리며 선영의 얼굴과 어깨에 얇은 선을 그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허락을 구할게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고 손끝을 꼼지락거렸다. 손톱이 시트를 긁는 작은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다. 경수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아주 가볍지만 분명한 접촉, 그 순간 선영의 심장은 전기가 흐르듯 2배로 빨라졌다. 그의 손이 팔목을 거쳐 어깨까지 천천히 올라갔다 멈췄을 때 선영은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뺨이 달아오르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멈출까요? 그가 속삭이자 그녀는 낮게 대답했다. 아니요, 그냥 그대로.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코끝이 스칠 듯 다가왔지만 입술은 닿지 않았다. 숨과 숨이 부딪히며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경수는 결국 멈추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원할 때만 넘어갈 겁니다. 멈춤은 오히려 더 뜨거운 긴장으로 방 안을 채웠다. 그 시각 민호는 창가에 서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팔에 닿았고 혜진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민호는 억지로 웃었지만 웃음은 흔들렸다. 괜찮은 게 뭔지 모르겠네요. 혜진은 한 발 다가와 잔의 물방울을 손끝에 묻혀 조명에 반짝이게 만들며 말했다. 우린 성인이에요. 대신 오늘만큼은 솔직해져요. 그녀는 직격으로 덧붙였다. 당신 지금 아내가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대답 대신 목을대를 크게 삼켰고 혜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움직이지 않는 그 거리만으로도 방 안은 뜨거워졌다. 이름을 부르자 긴장이 전율처럼 퍼졌다. 그 순간 민호도 답했다. 이름을 부르는 짧은 행위가 이미 선을 흔들어 버렸다. 그날 밤 누구도 선을 완전히 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넘지 않았어도 이미 넘어섰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집 부엌에는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가 가득 찼다. 선영은 컵을 늘어놓다가 문득 손을 멈췄고 민호는 신문을 펼쳐들었지만 활자들은 눈앞에서 흩어져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리조트에서의 밤은 끝났지만 그때의 파도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두 사람 사이를 배회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민호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과 해방감이 묘하게 섞인 낯선 표정이 비쳤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웃으며 말했다.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얼굴이 환하시네. 민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을 마셨다. 물의 온도는 미적지근했고 웃음의 온도도 그보다 더 미적지근했다. 오후가 되자 사내 커뮤니티에 짧게 올라왔다가 금세 사라진 게시물이 소문처럼 퍼졌다. 바다 배경의 호텔 로비, 흐릿하게 찍힌 네 사람의 실루엣. 곧 삭제되었지만 아는 사람은 알겠지라는 농담이 따라붙었고 그 농담의 꼬리는 길게 이어졌다. 민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 전원을 껐다. 그때 경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대수롭지 않게 굴면 끝나. 민호는 낮게 대답했다. 대수롭지 않은 건 너지. 우리한텐 대수로워. 전화기 너머에서 경수의 웃음이 멎었고 곧 끊겼다. 그날 저녁 편의점 불빛 아래서 선영은 혜진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변호사랑 얘기했어. 사진은 법적으로 문제없게 지웠대. 다만 소문은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 키우겠지. 선영은 짧게 답했다. 고마워요. 숨지 않을게요. 집에 들어서자 민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느슨했고 목소리는 무거웠다. 회사에 떠돌아.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어. 잠시 침묵 끝에 그녀가 말했다. 우리 잘못도 맞아.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정리야. 어디까지가 우리인지, 어디부터가 그날 밤인지. 민호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대답했다. 나도 정리하고 싶어. 그런데 정리란 게 자르는 게 아니라 묶는 거라면 우리는 무엇을 묶어야 할까? 며칠 뒤 경수의 익숙한 버릇이 회사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농담을 넘기다 동료의 어깨를 치는 그의 행동은 회의실 유리창에 그대로 비쳤고 곧 인사팀의 귀에 들어갔다. 혜진은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법원 민원실 복도에서 번호표를 쥔 그녀는 화면에 뜨는 숫자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고 하얀 종이 위 글자들은 생각보다 차갑게 박혔다. 그녀는 창밖으로 길게 뻗은 햇빛을 보며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수의 메시지가 왔다. 지금 이 타이밍에 끝내자고. 진짜 막장이네. 혜진은 대답 대신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 같은 시간 민호의 팀 채팅방에는 의미 없는 짤과 이모티콘이 오갔다. 그러다 한 줄이 올라왔다. 과장님 주말 힐링하셨나 봐요. 민호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가 지우고 다시 치기를 반복하다 결국 짧게 보냈다. 힐링은 회사에서 합시다. 농담처럼 보였지만 경계선처럼 읽히는 문장. 잠시 채팅은 멈췄고 곧 업무 얘기가 재개됐다. 웃음의 온도를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서늘함은 오히려 그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밤 선영은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벽에 얇게 흔들렸다. 우린 어디쯤 와 있을까? 그녀의 질문에 민호는 의자에 팔을 얹은 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되돌아가기 직전 같아. 근데 같은 길로만은 못 가겠지. 그 말은 자백이었고 동시에 청혼처럼 들렸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상담실 문을 열었다. 가족 상담이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방 안은 은은한 향으로 차 있었고 의자는 푹신했다. 상담사는 대화를 이끄는 대신 질문으로 시작했다. 두 분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인가요? 혼자라고 느낄 때 두 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어제의 문턱을 오늘의 약속으로 바꾸려면 어떤 문장이 필요할까요? 민호와 선영은 차례로 대답했다. 긴 말 대신 한 문장만 상대가 끝까지 말하도록 끊지 않으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단순한 규칙이지만 그 작은 약속들이 다리를 놓았다. 상담실을 나서는 길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흘렀고 민호는 손수건을 건넸다.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는 그 손이 낯설지 않다는 걸 알았다. 낯선 것은 손이 아니라 서로가 쌓아온 침묵의 습관이었다. 며칠 뒤 다시 인터넷에 흐릿한 사진이 떠돌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선영이 먼저 대응했다. 관리자를 찾아가 정식 민원을 넣고 악성 댓글 작성자에게 법적 고지를 예고했다. 당신들이 상상으로 만든 자극은 당신들 안에만 두세요. 우리 삶을 가져다 팔지 마세요. 글을 보내고 나니 손은 덜 떨렸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했을 텐데 지금은 내가 더 단단해 보인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다. 흔들린 덕분에 우리가 뿌리를 본 거겠지.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초가을 어느 날 두 사람은 다시 바다를 찾았다. 이번엔 객실 하나만 예약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예전과 같은 장면이었지만 의미는 달랐다. 민호가 말했다. 오늘 문턱은 우리 집 안에만 있자. 선영은 그의 이름을 낮게 불렀다. 민호. 민호도 대답했다. 선영. 네 글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이번엔 망설임이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길게 이야기했다. 지나간 소문과 흔들림이 남긴 상처 대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작은 집을 고치고 언젠가 여행을 가고 복숭아 화분을 함께 가꾸자는 약속들. 크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다짐들이 두 사람의 삶을 묶는 끈이 되었다. 며칠 뒤 선영은 복숭아 씨앗을 화분에 심었다. 씨앗은 작고 단단했으며 아직 싹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물을 주었다. 민호도 매일 흙을 만져보며 말했다. 아직 안 나도 괜찮아. 언젠간 나오겠지. 씨앗은 결혼과 닮아 있었다. 금이 가고 흔들려도 다시 물을 주면 언젠가 살아난다는 믿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문턱이었다. 며칠 뒤 선영은 복숭아 씨앗을 화분에 심었다. 씨앗은 작고 단단했으며 아직 싹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물을 주었다. 민호도 매일 흙을 만져보며 말했다. 아직 안 나도 괜찮아. 언젠간 나오겠지. 씨앗은 결혼과 닮아 있었다. 금이 가고 흔들려도 다시 물을 주면 언젠가 살아난다는 믿음.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문턱이었다. 밤이 되어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다. 예전과 같았지만 달랐다. 이번의 스침에는 습관이 아니라 약속이 담겨 있었다. 선영이 속삭였다. 우리 어디쯤 와 있을까? 민호가 대답했다. 아마도 돌아가기 직전이 아니라 새로운 길 앞. 그 말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웠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이름을 불렀다. 민호. 선영. 네 글자가 다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복숭아 향이 집 안가득 오래 머물렀다. 냄새는 가구를 바꾸지 못했지만 사람을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앞으로의 길을 안내하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